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밤, 오늘 마지막 날 저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일찍부터 들어와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또 채팅 남겨주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24년도 마지막 날 함께 또 방송을 만들어 가주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기자님,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좀 정말 제가 1월부터 해서 기사를 좀 봐봤거든요. 큼지막한 기사들을 좀 봤는데, 야,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사가 많아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유독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사들도 어려운, 굉장히 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월부터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네. 슬프고 비극적이고 네. 무서운 일들이 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일단 한 분씩 좀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변인님부터 좀 어떠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새해 첫날부터 끔찍한 이제 정치 테러가 있었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배신 행위가 계속 횡행하는 그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말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한 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모두가 다 뭐 회한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아서 우리 내년에는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올 2024년 마지막 해를 떠나보내는 그런 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고, 우리 평론가님 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뭐 대변인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징글징글하다 윤석열 부부. 뭐 이런 생각이 징글징글하다. 들고요. 네. 내년은 제발 그 얼굴 좀 보지 말자. 뭐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시민들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탱크를 막아서는 맨손의 시민들, 그리고 야광봉을 흔드는 우리 20, 30대 젊은이들. 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 뭐 그런 희망을 품고요. 내년에는 윤석열도 보지 말고 희망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첫 마디가 너무 와닿네요. 징글징글하다 윤석열 부부. 네. 우리 기자님은 좀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올 한 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 검사든 뭐 정치인이든 뭐 대통령이든 잘못을 하면 이제 철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검사들을 탄핵했었고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탄핵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제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내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정치인들이건 검사들이건 판사들이건 뭐 어느 직군에 어느 직역에 있는 분들이든 그냥 부끄러움을 좀 알고 잘못을 안 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뉴스들을 보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웠나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아니,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없다. 네. 이게 올해 한 해 딱 보여줬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차근차근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 그래도 오늘 일단 정치권에서는 뭐 오랜만에 한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책들 또 유가족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야가 각자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로 구성을 해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제 대책에 뭐 계속해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을 좀 챙겨드리고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더 힘이 세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대변인님? 좀 네, 어떠십니까? 그렇죠. 확실히, 당연히 해야 네. 될
일이죠. 예, 여기에는 뭐 당연히 여야가 없이 최대한 좀 위로를 해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을 빨리 채워드릴 수 있도록 진짜 국회 차원에서 말 그대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도대체 뭔가 하는 궁금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이제 두 분도 오시기 전에 뉴스를 보셨을 거고 또 방송도 하셨다면 이제 다루셨을 텐데 최상무 권한대행이 일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속보를 보고 임명했네 하고 끝나고 자세히 봤더니 3명을 다 임명한 게 아니라 2명만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임명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을 했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한 건데 조한창 재판관은 국힘 추천이었고 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이에요. 마은혁 후보자도 민주당 추천인데 왜 마은혁 후보자만 안 했냐? 굉장히 이게 분석이 안 되는데 일단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런 되게 난해한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번복된 담화를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국회 합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합의도 거짓말이잖아요. 네. 국회 합의 다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 임명 절차를 다 밟았던 건데 그 합의를 뒤집은 거는 국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힘이 잘못한 건데 그래서 여야 합의해가지고 된 거를 마치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또 거짓말로 번복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죠.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 합의 안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죠? 또 하나는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러네. 그거 지금 추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죠. 지체 없이 예,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부터가 안 되고 있어서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도 안 되는 입도 뻥끗 안 한 네. 그런 오늘 그런 발언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네, 뭐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네. 예, 좀 취재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해 주시기 전에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거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 안 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합의가 된 거잖아. 확실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 최상목 부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권한 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헌법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위원이다 뭐 그러니까 왜 문제 지적이 나오냐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자꾸 추천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는 네.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이제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넘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출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뽑아서 이 사람을 임명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추천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지금 덜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선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 선출된 재판관을 지금 권한 대행이 그리고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나 임명을 하는 거나 뭐 인사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야에서도 왔다 갔다 왈가왈부 말이 많은 사람인데 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권한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언젠가는 다 해명이 돼야 될 얘기들이에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헌법재판소법도 있지만 헌법 111조에 따르면 이제 헌재 재판관의 선출, 국회 선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그게 이제 법률로도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이제 의사 일정이 진행되면 이제 안건명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추천안이 아니에요. 국회 선출안이거든요. 선출안. 예, 선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국회가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를 국힘은 계속 추천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죠. 궤변이자 황당한 사람들의 끝없는 뒷말을 너무 과격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려고 해서 제가 급정거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제 2명이라도 임명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태까지는 좀 위태롭거나 좀 불안했던 분들의 불안감은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 명을 그나마 한 명을 뭐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야가 다시 협의해 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국회에서 뽑아서 넘긴 사람을 임명을 하라고 넘긴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언젠가 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은 이 경우의 수를 혹시 생각하긴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뭐 저는 뭐 이 경우의 수는 없으셨죠? 임명하면 3명 다 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핑계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뭐 이념적 편향성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 판사도 하신 분이에요. 네. 판사 임명은 그러면 뭐 이념적 편향성으로 어떻게 됐나요? 또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장관 과거에 이념적 편향성 없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은혁 후보자에게 적용됐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노동 관련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다 그거 뭐 털어내고 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굉장히 유치한 이 균형 맞추기.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받아줄게. 나머지 한 명은 야당이 더 많으니까 나는 못 받아줄게. 좀 기다려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이 입장문을 보면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이 추천목 배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국힘 1명, 민주당 2명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된 것이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국힘이죠. 국힘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네.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네, 이거 가져왔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 여야 간에 합의했다라고 브리핑한 그 방송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왔거든요. 직접 얘기했네요. 네, 직접 얘기했어요. 네. 야,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어떻게 이만큼 두꺼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거를 알면서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것이다. 이게 그럼 최상목의 기준은 어떤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아유 합시다 이 발언이 나와야 해주겠다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본인이 3명 중에 2명을 선출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권한을 침해했으니 우원식 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 네, 얘기가 그거- 나온 게 바로 그것이고 본인은 선출된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로 한덕수도 이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최상목도 피할 길이 없게 됐죠.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러면은 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오늘 조금 좀 참았습니다. 오늘 좀 참으셨고. 왜냐하면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좀 참았는데 음. 탄핵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 인내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항공기 참사 때문에 네. 1월 4일까지 국가 예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우원식 의장이 국회 차원에 권한쟁의 신청을 하면은 근데 이 결과를 결론 내리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미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론 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좀 판단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거 2명 이건 부적절하다. 3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헌재 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판단을? 한 명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 되는 아. 거죠.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거죠. 그렇죠. 예.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권한을
최상목 대행이 부당하게 침해했으니 음. 국회가 갖는 권리를 빼앗긴 거잖아요. 네. 그거를 구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헌재에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헌재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은 그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네, 과정인가? 헌재 주요 기능 중에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 간의 사이,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침해와 그런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심판해주는 기능이 이제 헌재의 기능 중에 하나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속도감 있게 바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가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헌재 마음대로입니다. 네. 그럼 헌재에서 조금 빨리 발표를 해준다고 결판을 내주면 헌재가 이미 국회 목세 3명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헌재가 바로 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였고, 제가 알기로는 권한쟁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헌재 재판관 중에 4인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빨리 가면은 9명 완벽하게 되면은 더 좋을 텐데. 네. 어쨌든 그럼요.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이슈는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분석하시거나 왜 이랬는지 뭐 얘기 못 하신 거 있으시면은 덧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이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보니까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직 오래 하신 분들이랑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면 누군가 명확하게 회의 주재자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회의의 결과가 뭔지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뒤집박죽 다 섞어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민감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결론이 안 나오는 결론이 많은데 오늘 또 역시 결론을 어느 쪽도 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이 줄타기의 심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분은 최상목 이자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 그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미르재단의 그 불법적인 이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소환 조사도 받고 했는데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냥. 예, 그때 다들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최상목의 줄타기가 대단한 신궁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저기서 빠져나오느냐. 근데 이번에도 판이 더 커졌습니다만은 양쪽에서 죽어도 그 최악의 이게 사례로는 기록되지 않게 해서 줄타기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너무 오래 근무한 사람의 특유의 스타일이다. 스타일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다. 이분 대통령실 근무 기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권력의 그 이제 해바라기처럼 선을 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다칠 정도까지는 안 되게 하는 줄타기로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왔고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줬다. 네. 이렇게 평가받더라고요. 너무 웃긴 건 여야 양쪽의 욕을 다 먹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협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냐면 윤석열, 한덕수, 지금 최상목까지 쭉 대통령의 자리만 가면은 다 협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는 이 어쨌든 하나의 공통된 결론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데 근데 협의를 해오라는 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냥 그 단어를 계속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의정 갈등 때도 의사들 단체들한테 협의를 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걸 알고 이제 협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는 아까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측의 이제 평론가나 국회 뭐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논리 전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를 해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협의를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 어떤 의견으로 밀고 나간다. 그럼 이제 민주당이 거의 아예 폭정. 그럼 이제 보수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그럼 이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가져가려는 논리. 사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최악의 리더십이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잘된 결정은 쭉 밀고 나가는 건데요. 그래. 여야 간 협의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종편 방송할 때 여야 합의해가지고 법 통과시켰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거대 여당이 주도해가지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들이 다수결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제정되었지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쉽지도 않고요. 네. 아니 이번 정부만 봐서라도 여야 간 합의 없이 인사청문회에 결과 보고서도 채택도 없이 임명한 장관급이 2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20명이 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여야 합의 뭐 이런 얘기로 말장난을 계속 늘어놓는 거죠. 그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저녁에 보도가 나온 건데 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에 요거 관련해서 대통령실 발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상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뭐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 연합뉴스랑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입장을 되게 세게 냅니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또 하나 붙인 게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전부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또 전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사실상 멈춰 있어. 업무 정지해야죠. 네. 저거 그쵸? 자체가 네. 근데 고위 관계자가 권한대행에게 이런 메시지를 세게 내고 이전에도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이게 조금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황당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인재개발원장 사표 낸 거 자기 탄핵 전에 다 면직시키고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그 인사권도 지금 다 행사를 했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윤석열이 시켜서 했을 것 같고 윤석열이 이 배은망덕한 놈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자기 수하에게 한마디를 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너 빼줬고 그리고 너 갈 데 없는 너를 이끌어줘가지고 부총리까지 시켰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때려? 그러니까. 이런 배은망덕을 받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예. 이 지금 전반적인 스탠스가 유감입니다. 이 스탠스가 아니라 약간 꾸짖음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판단은 잘 무서워. 모르겠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업무 정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당연히 이건 대통령의 오다를 받고 한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오다를 받고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비정상은 라고 사실이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역대 어떠한 이 탄핵된 상태에서 인용 심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저 이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의 파면도 파면이지만은 헌재에서 이놈 빨리 지금
체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어쨌든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고 오늘 이제 발부까지 됐습니다. 체포영장이. 그래서 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1월 6일까지예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것이냐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로 아마 조만간에 잡으러 갈 것이다 라는 추측이 꽤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효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요거 일단 들고 한 번 더 소환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추측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소환 요구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체포 영장이 나왔고 공수처에서 오늘 기자들이랑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과의 협상은 없다, 협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건 이제 취재하다가 검찰의 고위 이제 전직 고위 관계자들한테 이제 연락을 좀 받았는데, 기자님이. 네, 그러니까 네. 왜 공수처 취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법조 취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공수처는 지금 어떤 스탠스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국가 애도 기간 때문에 뭐 1월 5일에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도 지금 오늘 공수처가 언제 어디에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이제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언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은밀히 해야 되는 그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제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야 대통령실에서 혹은 이제 윤석열이 대비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일단은 1월 2일, 3일에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그 저항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차적으로 아마 이제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 거예요. 1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1차적으로 하고 네, 압수수색도 1차적으로 같이 간 거거든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고 수색영장. 수색영장. 죄송합니다. 수색영장입니다. 네.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방해를 할 경우엔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하고 나서 법원에다가 소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번이나 이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사전구속영장이 나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거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랑 별개로 법원에서 또 구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할 여러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아직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1월 5일에 하게 된다면 그럼 1월 5일, 6일에 다 한다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취재가 됐으면 좀 가르쳐 달라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거는 빨리 체포 영장이 있으니까 체포를 하고 48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조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구속영장까지 받고 비어 있을 때 압수수색하면은 제일 깔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대통령실 뭐 한남동 앞에 이 태극기랑 일장기 든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 누웠거든요.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체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들도 그 공무집행 방해로 법적으로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법률을 적용하는 절차적인 유연성의 문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조선시대라고 가정을 해보요. 역적입니다. 오랑캐입니다. 그냥 오랑캐 수괴는 역적 수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는 거고요. 그렇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쓸 줄 모른다면은 공수처장 자리야 그만해야죠. 그걸 쓰라고 공권력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러니까요. 수사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바보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7일짜리를 받았으니까 체포영장. 예, 체포영장은 7일짜리를 받았으니까. 근데 체포영장의 다른 형태는 근데 언제 체포될지도 모르니까
공소시효까지를 길게 늘어뜨리려는 체포영장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한을 딱 7일로 잡았기 때문에 7일 안에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한 거거든요. 그건 약간 의지라고도 볼 수 있나요?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를 공친다고요?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의 뭐 전형적인 뭐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공수처한테 도저히 이 사람들을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의 공개 수배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체포영장에 가게 되면 꼭 가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예, 출국 금지하고 수배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따라오는 건데 네. 공개 수배를 해서 국민 누가 보더라도 네. 이걸 신고해가지고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도 해라. 윤석열. 예, 그렇게 네. 공개 수배를 해야 사실은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는 이제 경호처인데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101 경찰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윤석열을 보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수배가 돼 있어요. 잡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잡아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이러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야만 지금 이 멧돼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멧돼지가. 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관저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경호를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계속 국법 질서를 계속 방해하는 행위만 계속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채팅에는 현상금도 걸면 안 되냐라고. 그러면 수배하면 현상금 걸릴 수도 있죠. 네, 걸 수 있죠. 누가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 당이 A급 수배를 쳐야 된다. 그럼 경호처에서 먼저 잡아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극에 보면요 역적들 목에다가 현상금 걸어요. 네. 그럼 그 역적의 측근이 역적 수개를 잡아다가 현상금 타려고 갖고 오기도 합니다. A급 지명 수배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5주가 안 나오면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5주 답답한 공수처를 못 믿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장이 국힘의 추천을 받은 국힘의 추천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그 발표를 했던 거죠.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공수처장은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이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근데 이제 공수처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그리고 일을 할 뭐 의지나 능력도 없다는 건 이제 사실 지금쯤이면 뭐 온 국민이 아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한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인데 일단은 그래도 공수처도 이제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수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에라도 이제 공수처가 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났을 때 윤석열이 얼마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라 뭐 지금이라도 좀 하려는 의지를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딱 끝나자마자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가르마를 탔냐면요. 네. 검찰은 손 떼라. 니네 무슨 낙작이 있다고 여기에 저 손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거기는 손 떼라. 내란 수사에 직접 수사 개시 권한도 없지 않느냐? 그거는 경찰에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경찰에 또 한계가 있어요.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잖아요. 검찰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이 승인해줘야 또 청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영장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손발이 있고 이렇게 체포를 할 때 그 체포를 해왔던 경험과 그러한 인력이 있는 경찰이 공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수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뭐 다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거를 차려졌는 겁니다. 네. 공조수사본부의 핵심은 영장은 공수처가 하고
그 다음 일은 공수처가 능력이 없으니 경찰 보고 그것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역할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목을 막고 있었죠. 예.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도랑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얘기해주신 공조수사본부에서 협력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라 공수처가 되게 단독으로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윤석열 쪽도 이걸 굉장히 파고들거든요.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영장 청구를 수사한다. 받고 발부받았다. 이걸 굉장히 그 틈을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궤변인 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법원이 발부가 안 판단한 되죠. 거죠, 일차적으로. 법원 발부로 그 논란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요거 깔끔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거는 영장이 나온 것 자체로 전혀 뭐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맞냐 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증거다.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럼 됐어요. 그런 사법 절차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에서 그럼 깔끔해. 예,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죠. 예. 그 권한이 있는 경찰이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됐네, 깔끔하네. 그러면 이제 이 체포영장 가지고 만약 공수처가 가요, 경찰이랑 같이 가 이제 체포하러. 근데 이제 경호처 말도 굉장히 나온단 말이에요. 경호처에서는 이번에 영장 나온 거 보고 굉장히 짧게만 입장을 냈어요.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저항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항하겠다는 뜻으로 저항하겠다는 받아들이십니까? 얘기입니다. 예. 어. 왜냐하면 야, 그럼 큰일인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잣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경호처장은 그냥 바지사장이에요. 경호처장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인데 전혀 안에서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경호처를 계속 오랫동안 경호처에 5기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성장해 온 사람이 경호처장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경호처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기 늘공입니까? 원래 경호처에서 계속 쭉 성장. 늘공이네, 그죠? 예,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지금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고 박종준 경호처장. 출마도 했다가 그 이제 사실 보훈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실권이 없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 거기 안에 있는 내부에 들리는 얘기의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병비본부장, 경호본부장 이런 분들이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가지고 TF를 만들었는데 그 TF 역시 경비본부장이 TF 단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경호본부장이 있는데 뭐 실명은 제가 이 자리는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경호본부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전 국민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입틀막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이게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그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경호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세 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협조한다 얘기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막아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호처의 인사들의 그동안의 행태. 그리고 기본적인 그 강경파의 모습 그것들이 해석을 도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대변인님이 이제 청와대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상황들을 저희보다 이제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다시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망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제 뇌피셜로 보자면은 이 사람들도 윤석열이 재임하는 동안에 뭘 좀 특별하게 누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승진은 어마어마하게 했죠. 승진 이상의 비법률적인 상황도 저는 뭐 의심이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과잉되어서 법의 결정적 마찰이 생기는 상황에서 특정 편을 목숨을 걸고 든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우리 대변인님이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TF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영장 집행 관련해 가지고 대비할 TF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전에 있었다는 건가요? 이전부터 그 이런 영장과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예상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TF를 만들었고 그
제가 전해 듣기로는 파악하기로는 경비본부장 이게 여러 본부장이 있습니다. 경비본부장이 그 TF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만들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적법하게 했는지 누가 적법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사실관계가 이제 드러나겠죠. 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경호처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리적인 저는 충돌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물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데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가지고 그걸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는 그걸 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경호처가 네.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경호처도 뭐 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건 좀 너무 가신 거고. 그런 거요? 아, 그러니까 혹시 무서워서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잘 몰라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뭐 수색 영장도 집행을 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여러 군데가 이제 군사 기밀 뭐 군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장애 승인이 있어야 되는 군사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수색 못하게 하고 공수처가 진입하거나 경찰이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 집행이 가능한 거죠. 공무집행 방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죠. 그 내란의 공범 전 법무부 장관 박승재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탄핵되기 그러니까 그 자리를 파하기 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죠.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그건 박성재 직접 얘기했습니까?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란의 공범마저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관련해서도 지금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 같은데 단호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란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체포되는 순간에 국무위원들 중에 이제까지 머리 쳐들고 뭔가 또 분위기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눈치 보던 사람들이 바로 무릎 꿇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수계를 체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진 출두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절대 안 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막 태극기 들고 엄청 모이고 있잖아요. 네. 체포가 되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자진 출두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체포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자기 지지율에 뭐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그 뒤에 흘러갈 일들이 뭔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그 김용현 씨의 공소장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건의 배경에는 김건희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들어갈까 말까 김용현 씨 공소장에 들어갈까 말까 이제 그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본인의 내란 범죄보다도 그 뒤에 있을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그런 수사를 막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지금 막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탄핵 재판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검찰 수사, 뭐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막고 있는 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지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행동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그런 현실 인식을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될까요? 저는 그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 현실 인식을 정확히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자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했던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법과 원칙이다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 현실 인식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분석하는 말을 하면서 진짜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채팅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접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질문이면은 바로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 보고 있으니까요. 윤석열이 그런 지적 수준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또 비열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뭐 우리가 입장을 궁금해하지도 않지만은 또 그 입장을 내고 있는 거는 뒤에 숨어가지고 윤곽근 변호사 관련해 그 사람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들과 굉장히 다른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용현 공소장 검찰에서 이제 공개했던 공소장 그거 화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그거 보시면은 내란 수계 공소장이어도 충분할 내용들이죠. 자 보시면 곽종근한테도 전화해서 문짝 도끼로 부셔라. 그리고 다른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해가지고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들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뭐 그런 표현들이 깨알 같아요. 예,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곽근 변호사가 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저렇게 전화한 거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한테 전화한 거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격려 정도의 전화였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휴대전화가 털려서 이제 그 전화를 한 거 자체는 부정을 못 하니까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상병 사건 때의 대자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때도 윤석열은 안부 전화, 격려 전화라고 얘기를 했지 자기가 뭐 어떤 지시를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군인들이 입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증명이 어려웠었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목도를 했고, 그리고 그 내란 범죄 이후에 자기가 살기 위해 군인들이 실토 내지 자백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 실토하고 자백했는데 윤석열 본인만 아니라고 한다고 심지어 통화 기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의 말로 자기가 전화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라서 이건 재판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군인들의 말에 신뢰도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증언이 되는 거죠. 전화를 했다는 건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린 거니까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뭡니까? 네. 나는 대충 격려했는데 군인들이 알아가지고 총 들고 창문 깨고 들어가고 문짝 부수려고 했다. 니들이 다 덮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했으면서 숨어가지고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만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뭐 남자답고 뭐 대범한 척하지만은 아주 비열하고 비열하다. 기회주의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그거 아니죠. 출세하기 위해서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검찰 개혁할게 거짓말하고 뒤돌아서서는 대통령 뒷떡 칠 생각하고 맞아. 그렇게 검찰총장 되면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 앞에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 요 표현도 있는데 요거는 김영환한테 덮어 씌운다는 의미로 봐야 근데 돼요? 아니면은 이거를 저는 근데 이제 매번 기자회견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범죄 자백을 하나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셔야죠. 제가 네. 중간에 미안합니다. 아니.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군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용현한테 명단도 오고 지시도 오고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김용현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을까? 김용현이 본인 혼자서 했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고 전달했을 텐데 윤석열이 나와서 내가 한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김영환한테 지시했다. 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 이거는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김용현의 변호사가 열심히 떠들어서 2명이 나와가지고 그거의 핵심이 뭡니까? 자백이었잖아요. 야 포고령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윤석열이 통행 금지는 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포고령을 맞다.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자백을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너무 분노에 찰 수밖에 없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백을 계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는 것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자백이란 얘기 단어가 하니까 지난주에 김용현이 또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김영현 공소장도 보여드렸지만은 오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랑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이제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일부의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요거 저희가 요건 참고용이구나. 이 내용을 좀 보자면은
여인형의 메모장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여인형 메모장에 따르면은 12월 1일 날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여기에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영, 그리고 특전사 및 경호대 경호팀 운영, 수방사 및 조사본부 문서고, 그리고 구금 시설, 국군 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이런 거를 메모장에 적어놔요. 그렇죠. 합동 체포조를 통한 작전 개시, 출국 금지도 기록이 되고, 그 계엄 당일 12월 3일이죠. 오전에도 핸드폰에 메모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포고령, 작전 계획에 의거해 조치할 것, 이런 내용들을 다 메모했다는 거를 검찰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이 자백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자백성에 이제 윤석열 측의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이제 확인되는 게 결국은 이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뭐 수방사령관 뭐 여러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연관이 돼 있던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그 김용현에게 이제 보고했던 내용이 하나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데 지금 계엄령 어떻게 하냐. 그 계엄령이 처음에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가 될 때 계엄령 어떻게 하냐. 사병들이 휴대전화로 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우스갯소리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부터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병들 휴대전화를 다 걷어들여가지고 맞아요.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못하게 하고 그걸 이제 먼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해주신 거는 이진우의 메모죠. 이진우의 메모장이 음. 보고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로 뭐 문을 열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그렇죠. 그리고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실행 여부를 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리고 그 내란 잔당들, 내란 그 공범들은 애초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이게 비상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엄 음모가 아니라 쿠데타 음모였던 거예요. 애초부터. 네. 이진우가 메모한 내용에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그 장비 관련한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쇠지렛대, 망치, 톱도 있습니다. 톱 휴대, 그리고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 촘촘하게 준비를 한 증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 그리고 지금 노상원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상원이 롯데리아 회동을 했었잖아요. 지금 12월 1일, 12월 3일 이렇게 두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11월에도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이 문상호도 자리에 있었고 그 김대령, 정대령에게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준비해라.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게 나올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요. 야, 이거 어마무시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이고, 이거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가지고 홈페이지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도 올려라. 이런 발언도 그랬죠. 노상원이 했고. 네. 이거 이제 1980년도에 12.12 일어나고 그 다음에 5.17 전두환에 의해서 기업 확대될 때 사람들 다 받아가 이제 야구방망이로 팹니다. 야구방망이로 패가지고 나 부정 축제자요. 나 재산 반납하겠어. 나 구태 정치인이요. 네. 은퇴하겠어. 이렇게 강요해서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관위 직원들 고문해가지고 선거 부정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자백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계엄도 확대하고 뭐 그랬던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황당한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검찰 블라인드 게시판이라고 이제 회사 검찰 직원이라는 거 인증하고 나서 익명으로 쓰는 그 게시판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공개돼 있는 저 물건들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이게 무슨 범죄 무슨 군사 도구냐. 이거 다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건데 다이소가 무슨 군수 창고냐, 군 무기 창고냐 이런 식의 이제 여론 호도를 하는 검찰 직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게시판 내용을 제가 그
나중에 전달을 한번 그 제작자한테 전달해 드릴 텐데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론전 혹은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뭐를 또 게시해 놨냐면 이제 지금 내란 범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그 이제 똑같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검찰청 직원이 민주당이 더불어 내란당이다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거는 빨리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그들이 쓰는 평상시의 언어를 봐도 네. 그렇게 황당한 해석을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네. 검찰에 소속돼 있는 수사관이든 뭐 검사든 서로 보호해줘야 될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청와대 와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훈훈해요? 너무나 훈훈하지 않아요? 하나의 그래서 하나의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내가 몇 년도에 살고 있지?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가족이 아니고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특권을 그 단어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가족. 심지어 공수처가 초창기에 출범했을 때 검찰 수사관들이랑 경찰 수사관들이 공수처에 들어갔었는데 검찰 수사관은 이제 공수처에 와 있던 검찰 출신의 검사들이 우리 이제 옛날에 어떤 수사했던 수사관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다 시켜주는데 경찰 수사관들한테는 안 해줘요? 예요. 또 무시도 하고 그 와중에 또 그런 이제 가족 문화가 있는 거 검찰 내부에는. 그 와중에 근데 검찰은 지금 또 공수처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 주라고 해도 안 주고. 안 주고. 뭐 윤석열이랑 이상민 너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냥 그거는 무시라고 또 볼 수 있잖아. 그 와중에도 또. 네. 야, 근데 진짜 이런 증거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저건 다 윤석열의 지시고 같이 공모를 한 거고 노상원이 뭐라고 저렇게 잔인한 짓을 준비를 했겠어요. 뭐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 내가 확인하겠다. 방망이 사무실로 갖다 놔.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 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과정은 윤석열이 가장 상층에서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시했고 그렇지 않을까. 언어나 행동이 윤석열과 노상원 씨가 비슷해요. 진짜 막무가내, 그래요. 언어를 많이 쓰고 있고 폭력적인 어휘를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증거들이 넘치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국민의힘입니다. 맞잖아요. 네. 전방위로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어요. 30.6 이거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30.6이고 민주당이 저 45.8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진 결과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뭐 이게 모두의 여론도 아니고 뭐 이거 가지고 국힘이 지금 최고다 이런 여론이 생긴다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게 여론조사라는 게 실제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표본의 경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되니까 양당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결집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앞두지 않고는 정당 지지도가 45.8% 나오는 이런 역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탄핵 때도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 적이 없었고요. 하물며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 붙었던 지난 대통령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저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민주당 쪽에도 나온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저기 응집되어 있는 겁니다. 응집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난동을 부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면서 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결집해 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수사기관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초반에 윤석열 체포하고 끝장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극우 언론들이 호도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결집해 버린 거예요. 결집한 결과다. 시간이 꽤 지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양당의 이제 지지자들 결집한 결과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그래서 저는 윤석열 체포하면은 국민의 비주얼이 또 좀 제법 한 10% 가까이 빠질 거라고 빠질 봐요. 것이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좀 날뛰고 있으니까 희망회로를 지금 마지막을 계속 좀 불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런 게 사람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저걸 믿고 그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반대로 계속 내란의 힘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집단적 괴멸입니다. 집단적 괴멸이다. 야,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믿기지 않으신지 채팅에도 저거 여론조사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오늘 그 한덕수가 뭐 그런 그러니까 거 오늘 아니고, 예. 최상목이 얘기했던 것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의 문제, 헌법을 지키는 문제를 여야 정쟁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형태로 계속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그러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 그래서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란 세대에게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도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고 탄핵도 가야 된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탄핵도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네.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그렇게 좀 의견을 내고 계시는 것 같고, 요거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사는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또 국회에서 국회 차원으로 내란 진상조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재석 285명에 찬성 191명 그리고 반대가 71명, 기권 23명이었습니다. 요 반대표 이거 이제 공개 투표 방식이었기 때문에 반대표가 쫙 뜰 때 굉장히 또 웅성웅성해지더라고요, 현장 분위기가. 근데 요 내란 진상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은 이게 수사 과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내란이라는 것이 계엄을 발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자료와 근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자면요. 그리고 대부분이 관련자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이제 통상적인 경험이었고 국회에서 부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덜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시죠. 자꾸 겹치네요. 이번에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수사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국민의 여론이죠. 예, 국민께서 어떻게 판단하냐가 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란 국조가 수사에 큰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오늘 표결 결과를 보고 내란 특위의 구성을 보니 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예. 가속도가 붙겠다. 속도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속도가 붙겠다. 왜냐하면 네. 국힘에서 지금 내란 국조에 포함된 분들 중에 네. 김성원,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의원은 오늘 표결에서 기권을 했어요. 내란 특위 위원인데 기권을 했어요. 기권하면 잘한 거예요. 한기호 넣어줘야 의원은 네. 내란 특위 국조위원이거든요. 네. 근데 내란 국조를 하기 위한 이 오늘 표결에 무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근데 참여를 하고 있다. 내란 국조의 그 국힘 의원들이 지금 이제 7명인데 네. 이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국조에 들어와서 깽판 치는 일밖에 안 할 거예요. 아니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학교 가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업에 전혀 뜻이 없는 자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거 뭐 하겠습니까? 예, 깽판 놓는 일밖에 없죠. 그러면 저자들이 저렇게 깽판 놓는 상황이 돼서 네. 수사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여론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거 제가 체크를 못 해봤었는데 얘기해주신 내용이 이제 이 특위가 출발하면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10명, 국힘에서 7명입니다. 근데 국힘 7명 중에 6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네. 재밌잖아요. 민주당 인물들은 쟁쟁하네요. 김병주, 박지원, 임병덕, 민홍철, 박선원, 백혜련, 안규백, 윤건영, 추미, 한병도.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정조사 이런 거 할 때 법조인들이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공직자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 잘합니다. 네.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나와야 되니까. 아, 이제 이 국조와 관련돼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진짜 꼭 한마디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국조에 조국 혁신당이 포함되지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래도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20명으로 이제 책정이 돼서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이제 비교섭 단체가 2명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국힘에서 계속 국조특위위원을 숫자를 줄이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국조가 운영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18명으로 줄였습니다. 아, 2명을 줄이면서 그 국민의힘은 그대로 놔두고요. 7명 그대로 놔두고 민주당 1명 줄이고 비교섭에서 1명 줄인 거예요. 근데 그 비교섭에서 1명을 줄이는데 조국 혁신당을 줄였었어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가 다른 뭐 국회 의사 결정을 할 때 조국 혁신당이 이제 사실은 참여했던 일도 꽤 있으니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른 비교섭 단체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석에 있는 정당이 참여하지 못하고 한석 있는 정당이 이번에 국조특위에 참여를 했는데 이거 진짜 좀 아쉽네. 아니, 이번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국 혁신당이 뭐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탄핵안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란이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탄핵 소추안을 발표할 만큼 저희들이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이 탄핵 정국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데 정작 탄핵 국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유감이고 지금이라도 조금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거 진짜 라는 아쉽네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만약 들어갔으면 어떤 분이 원래는 신장식 의원이 신장식 의원이? 얘기가 됐었죠. 아. 네. 이거 좀 아쉽네요. 네. 매우 유감입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요. 비교섭 단체의 서름을 정말 이 국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우리 박근혜 탄핵 때 생각하면요, 특검이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다고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국조가 만드는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조가 박근혜 탄핵까지 다 만들어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은 형법적인 범죄를 마지막에 찾아내 가지고 설거지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겠어요. 국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능력을 보여줘야 네. 됩니다. 네. 저도 다시 기억이 나네요. 네네. 제가 그때 그 삼선 의원이신데 본인이 이제 뭐 간사는 위원장을 못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형, 이거 대통령 쫓아내는 국조야.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요거 짧게만 제가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요. 전 너무 무지해서 그럼 이거는 본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출석 요구해가지고 이 내란 관련해서 진상규니까 하나하나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상임위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사위나 뭐 청문회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조사도 하고요. 현장 조사도요? 네, 현장 필요한데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문회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여러 가지 국민들이 판단의 근거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증인감정법 개정안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이 국정조사를 했을 때 국회법을 강화해서 회의방해죄라든가 또 증인감정법을 통해 가지고 위정했을 때의 처벌의 수위를 높여놓았더라면은 훨씬 더 이 조사가 진실에 접근하기가 쉬워지죠. 채팅에 종혁신당 못 들어가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네. 네. 같은 마음으로. 네. 그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아까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들 좀 있으시면은 남겨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우리 네. 또 양방향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정치 라이브. 그래서 짧게만 요건 답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싱그로님이 상설특검은 대행 선출 요청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한 번만. 네. 예, 예. 상설특검법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이 지체 없이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잖아요. 네. 예, 국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통과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달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후보 추천위원회는 5일 동안 고민하다가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2명의 추천자 중에 1명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검보 2명, 수사관 아니 그 검사 5명, 수사관 뭐 몇십 명 이렇게 해서 하고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좀 축소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일 동안에 그 사실 조사를 사전 조사를 하고요. 60일간 수사를 한 다음에 30일간을 더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상설특검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상설특검도 하고 일반 특검도 하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을 가기 위한 가교 역할입니다. 가교 역할이다. 그러니까 일반 특검을까지 그러니까 그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축소시켜서 그 특검을 통해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 준동하는 세력들을 더욱더 제압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또- 그런데 이제 질문은 예. 지금 최상목이 자 특검 그 요청합니다. 그 후보자 요청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이게 출발이 안 되느냐? 네. 그럼 그 최상목 탄핵 사유 직무유기예요? 예,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직무유기고 그게 탄핵 사유라는 거죠. 아, 그게 탄핵 사유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머님이 헌재가 전원 합의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6대3 이럴 경우에 전원 합의될 때까지 시간 지연이 될지언정 기각은 아니라 하던데 어찌 되는 건가요? 이거 무슨 말이지? 어떤 6대3이 되면 이제 통과죠. 6대3이면 통과인 거죠. 통과인데 네. 이제 네. 소수 의원을 넣어가지고 합의제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 그 합의 내용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좀 시간이 흘러갈 수는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콜더샷님이 8명이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8명만 임명이 된 상황이잖아요, 현재. 네. 8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9명이 안정권이라고 하던데. 근데 사실 8명도 굉장히 6명보다는 훨씬 안정권으로 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쉽긴 하지만은. 예. 박근혜 때도 8명이었어요. 네, 박근혜 때도 박근혜 8명이었고 당연하죠. 지금 이번에 안 됐으면 4월 11일 이후부터는 이제 4명밖에 안 되는 구조가 돼 버리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네. 그때까지 지연 전략을 계속하면 탄핵 심판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눈에 뻔히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2명 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의미는 있으나 왜 대한민국은 완전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상적인 행위가 이토록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것만 저희가 아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답답함을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체포 후에 윤석열 체포 후에 바로 구속 가능한가요?라고 잠부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는 되지 않을까요? 체포하게 되면은 구속? 그렇죠. 뭐 저는 체포만 해야죠. 되는 순간에 그렇죠. 모든 것이 역사적 한 장면으로 남으면서 일단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극우들의 준동도 줄어들 거고요. 네.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 특히 이제 뭐 환율 문제라든가 주식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웬만큼 좀 수그러들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체포 영장 그 발부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구속 영장급으로 좀 신중하게 뭐 판단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기자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요? 네. 아, 그 체포영장 아까 그 재판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너무 늦어져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구속영장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판단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헌재 관련해서 제가 꼭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헌재에 이제 그 9명 중 6명이 찬성이 있어야 이제 탄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파면이 되는 거고 네. 위헌 결정도 그렇게 되고요.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도 9명 중에 6명이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 심판. 위헌정당 심판을 하는 것도 헌재고요. 그 헌재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충동들 다 막아내고 나서 내란의 힘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죠. 맞아요.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마찬가지로 6명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24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일은 새해와 함께 저희가 저녁에 또 찾아뵐 텐데 내일 그래도 새해니까 한 분씩 마지막 인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자님부터. 네, 사실 이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 좀 어려운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큰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이제 여러 아픔과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더라도 이제 조금씩 좋은 사회가 될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사회에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평론가님도. 뭐 역사는 왜 이리 잔인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지나간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 좋은 것들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변인님도. 가끔가다 길이 잘 안 보일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아직 잡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많이 좀 낙담도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남기신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강도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다. 돌아가고 굽이쳐서 흐른다. 그러나 결국 바다로 향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함도 느끼고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이 이기는 민심의 바다, 정의의 바다로 우리는 반드시 갈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을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힘내서 더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마지막 또 날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 함께 해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여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사다난하고 더욱더 아프고 버거웠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힘을 조금 더 모아서 완벽하게 끝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그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내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더 큰 힘을 받아서 저희도 더 에너지 모아서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푹 주무시고요. 내일 새해 저녁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